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원래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눠서 뵙기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또 팬데믹이 퍼져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뵈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한 5월달, 6월달쯤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때는 계절이 이제 더워지는 시기니까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래서 반신욕 열심히 하고 각당품 열심히 하고 음식 철저히 가리고 그분들이 다 이렇게 빨리 좋아져서 그래서 다 해소가 됐는데, 이번에는 막 뭐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덥고 후덥지근하고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추위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여름이 무슨 추위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배달의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배달의약은 세상 모든 고통을 모두 돌볼 수 없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 여러분들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치유의 길로 안내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건강 프로 실천하기 사항들을 제안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5대 실천 사항들을 여러분들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특히 추위하고 찬 것에 대해 특히 더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에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저는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3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들이 건강한 쪽으로 바뀌어지면 이 사람의 건강은 건강해지는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원칙들이 질병을 유발하는 쪽으로 가깝다면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질병이 악화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도 이 환경적인 요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적인 요인을 건강한 환경을 만들거나 건강한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 일조량, 비, 바람, 또 지금 같은 위상환경들이 있죠. 팬데믹,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전염병 유구, 그다음에 또 사회적인 환경들이 또 활동들을 못하게 하니까 집안이 움츠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 보면 환경적인 요인은 어찌 보면 가장 나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그 환경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깎아먹고 체력을 깎아먹으니까 몸이 이렇게 빨리 좋아지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높은 온도, 높은 속도, 그 다음에 적은 일조량, 그 다음에 비, 바람,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침체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들을 몸도 괴롭히고 마음도 괴롭히는 사회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건강한 섭생, 적절한 건강. 이 환경적인 요인이 이렇더라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요인을 건강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겨내는 방법들을 여러분과 같이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 정도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뭐냐면 그걸 높여야 되는 상태니까 건강 정도를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개인적인 요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훨씬 더 열심히, 훨씬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 마찬가지고요. 운동 꼭 필요합니다. 직업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환경들 또 건강 요구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담배나 술이나 커피류들은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자 한다면 당연히 피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항상 주의하는 거 이것들이죠. 찬 거, 매운 거, 추위. 여러분들이 여름철이가 찬 거 되게 문제가 되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도 찬 거는 가리시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매운 것 사실은 굉장히 가리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좀 적절히 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제일 가리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추위입니다. 이 추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 더우니까 여러분들의 햇볕에 있지 않고 계속 그늘에 있는데 적절한 일광욕은 여러분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또 체온을 올리는데,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서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일광욕을 아주 뜨거운 뭐 점심서부터 오후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 때 퇴근할 때, 이럴 때 일광욕을 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것들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상황도 스트레스가 아닌 것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심한 스트레스라도 작은 스트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작은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극복할 수가 없고요. 어떤 경우 스트레스가 아닌 것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 원칙입니다. 이 치료 원칙에는 극소요법과 전치요법이 있는데 극소요법으로는 침, 뜸, 물리치료, 그다음에 수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저희 하는 힐링팜 테라피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힐링팜 테라피라고 치면 건강요법의 마사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건강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체요법으로는 여러분들이 먹는 약이나 한약이나 아니면 안티플러스 서클포 같은 건강식품이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먹는 또 제가 드리는 약차 같은 것이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6단계입니다. 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6단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그리고 설명을 들으시면 얼마나 많은 중요한 요소인가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6단계 그러면 처음에 이제 긍정적인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적절한 어떤 자극을 주는 긍정적인 스트레스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로 힘들지 않고 오히려 힘도 나고 에너지가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의욕도 생기고 해서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되게 삶에 되게 긍정적인 어떤 그 자극을 주죠. 그렇지만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이 벌겋게 안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이걸 안면 홍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심해지면 그럼 얼굴이 벌게지면서 머리에서 이렇게 땀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쭉 눌렸다 그러고 그다음에 머리에서 이렇게 땀이 줄줄 나고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나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더 지나면 이제 근육이 심하게 떨립니다. 이제 억울해서 막 떨리죠. 막 참지 못하고 막 이렇게 떨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무서워서 어떻게 돼? 떨지도 못하고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무서워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꼼짝 못하는 게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기절하는 게 더 심해지면 또 여러분들이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저는 이렇게 6단계로 나눕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6단계가 우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위해서 이렇게 받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매운 거를 강조하고 찬 거를 강조하고 추위를 강조하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안 매운 고추들 그냥 약간 조금 좀 매콤한 고추들 조금만 먹으면 밥맛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소화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기분도 좋게 하죠. 그래서 아주 안 매운 고추 정도를 먹으면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작용해서 우리 몸에 좋은 자극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고추를 아주 맵게가 아니라 아주 안 맵게 안 매운 고추를 먹으면 적절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매운 고추를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이제 벌게지죠. 사실은요. 얼굴이 벌게지면서 어떻게 그걸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결코 많을까요, 여러분들? 얼굴이 벌게질 정도 스트레스 받는 일 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좀 팔자가 편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수에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청양고추 같이 좀 많이 매운 고추를 먹으면 얼굴도 벌게지고 머리에서 땀이 줄줄줄 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얼굴 벌게지고 머리에서 진땀이 막 펄펄 날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 일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매운 고추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정도의 심한 스트레스를 그것도 매 끼마다 그 다음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녁 때 먹고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3번 겪을 수도 4번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맛있다고 먹는 그 매운 고추가 여러분들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고추, 여기서는 고추 종류만 있지만 고추만 얘기했지만 고추, 후추, 겨자, 와사비와 같은 이런 매운 것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체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중심 체온 그러면 무슨 체온인가 헷갈리지만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체온은 36.5도가 정상 체온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중심 체온은 몸 안의 체온입니다. 이건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바깥의 체온은 36.5도인데 중심 체온은 그보다 1도 높은 37.5도가 중심 체온입니다. 이 중심 체온이 35도가 되면 오한을 느껴서 사람 몸이 떨립니다. 근육이. 왜? 체온을 높여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 33도만 되면 이제 근육이 마비돼서 체온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럼 옆에서 누가 도와주거나 따뜻하게 데펴주지 않으면 온도가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33도가 되면 스스로 체온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더운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거나 아니면 그 부위를 찜질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그 체온을 올릴 수 있어요. 왜? 근육이 떨리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31도가 되면 기절해서 의식이 소실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31도가 됐을 때 이어서부터는 생명이 위험한 거죠. 그렇죠? 이 생명은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빠르게 체온을 높여주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체온을 높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요새는 체온 면역학이라는 책에서는 체온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때 그 체온은 중심 체온을 얘기하고 37.5도를 정산 체온에서 1도가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씩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35도로 떨어지면 그러면 2번 반이가 굉장히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면역 기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체온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체온을 유지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해서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좋은 실천사항 5가지를 제안할까 합니다. 이미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여러분하고 한 번씩은 다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은 다 강조했던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리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어떤 삶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져서 행복해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염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래도 저랑 같이 만나서 건강해지기 전보다 지금 이 모습이 건강해졌다고 생각하면 이 모습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해야 이런 5가지 5대4 실천 사항들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고 그 지속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이 회복될 수 있고 더 나아서 정말 하나도 아프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병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생활이 불편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픈 것을 저랑 같이 고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을 앓는 사람의 그 주체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병을 갖고 고생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질병을 치료하는 주체도 치유에서는 여러분 본인이지 제가 아닙니다.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치료를 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유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병을 치료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원칙과 규칙과 그다음에 실행의식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뒷동산이라면 제가 업고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뒷동산에 올라가는 주체는 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산이 예를 들어 설악산 정도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저는 못 업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걸 업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길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짊어진 배낭 정도는 제가 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정도이고요. 그것을 2발로 걸어서 그 설악산의 대청봉 정상에 올라가는 건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청봉의 높이만한 병을 앓고 계신 분이죠. 그보다 더 높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이런 정상 정도의 병을 앓고 계신 분도 몇 분씩 계시잖아요. 그분들은요, 진짜 제가 정말 고쳐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가면 잘 갈 수 있어서 길을 안내해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손잡고
그 길을 천천히 인도하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낫고자 한다 그러면 그 길을 정확히 안내하고 아까처럼 배낭 하나 정도는 들어줄 수 있어서 그것을 완주하게 됐을 때 그 주체는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행복하고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천 의지가 없으면 건강한 삶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랑 한번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들이 주체로서 건강한 삶을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 파이팅! 제가 제일 처음 얘기한 게 따뜻하게 먹기, 다시 말해서 찬 거 안 먹습니다. 요거는 대부분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있는 찬물 잘 안 먹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안 먹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먹는 식당에서의 찬물들, 그다음에 수박, 냉장고에서 꺼낸 수박들, 과일들,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위장을 차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배가 차갑게 느끼는 사람은 내가 비록 찬 것을 안 먹더라도 찬 것을 먹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한번 배를 만져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도 절반 이상은 손이 차가운 기운을 느낄 겁니다. 이분들은 배가 찬 거예요. 배가 찬 거니까 지금 먹는 것보다 더 따뜻하게 드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그 중심 체온을 얘기했잖아요. 이 배는 중심 체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 체온입니다. 왜? 소화를 시켜야 되고, 음식물을 소화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위가 따뜻해야 우리 몸이 전체가 따뜻할 수 있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냉장고에 있는 차가운 음식들을 먹을 땐 꼭 따뜻한 물을 따뜻한 국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과일들을 차가운 거 먹을 때는 따뜻한 차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중심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오한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35도가 되면 위장이 오한이 나서 위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떨 때는 위장 경련이라서 배가 아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2도 이하로 떨어지면 움직임이 조금씩 서서히 둔해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변비가, 여러분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변비로 고생하는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이 바로 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따뜻하게 먹고 배를 자주 비벼주시면 변비는 빠르게 개선되고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따뜻하게 먹기 적절한 온도는 너무 뜨거운 온도가 여러분 체온보다 조금 높은 37.5도가 중심 체온이니까 37도서부터 한 45도씨 정도는 미지근한 온도거든요. 그 정도로 먹는 것만으로도 지금 앓고 있는 증상들, 질환들의 증상들이 저는 과감히 얘기했습니다. 절반 이상은 개선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심코 먹는 그런 식당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들 아니면 과일들 이런 것들이 중심처럼 한번 낮추면 위장은 제대로 잘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배를 만져보십시오. 배를 만져보시면 배가 차가우신 분들은 지금부터 따뜻한 음식들을 드시고 찬 것들은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들로 안 되시는 분들은 요즘 덥기는 하지만 약국에 가시면 하루온팩이라고 런닝이나 티셔츠에 붙이는 따뜻하게 하루 종일 따뜻하게 데펴주는 팩이 있습니다. 그걸 딱 그 배 부위에 붙이시면 그렇게 해서 배를 따뜻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건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찬 걸 먹으면 여러분들이 위장관 온도가 하강되고요. 위 내 분비 기능이 저하되고 위장 내 근육 운동이 저하돼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위장계에는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자율신경계의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스트레스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삼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찬 거 안 먹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 것들 안 먹는 것들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이 추위를 조심하는 겁니다. 따뜻하게 입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더운 여름이 무슨 따뜻하겠냐, 추위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우리 몸이 체온을 뺏기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피부 쪽에 말초 혈관들이 수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잘 뺏기지 않으니까 중심 체온의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겨울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체온 온도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추위에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으면 중심 체온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더운 여름철, 특히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 체온을 빠르게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니까 피부면의 혈관들이 다 확장되어서 체온이 잘 배출되도록 하고 혈관 피부 쪽으로 혈액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들 집안은 안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어느 날 저희 직원들 사무실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요, 사무실 온도가 23도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춥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자, 23도가 뭐가 추우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겨울철에 들어가서 사무실 온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겨울철에 28도, 최소한 26도에서 28도를 놓습니다. 왜 28도가 왜 28도냐면 보통의 온풍기의 최고 온도가 28도입니다. 그래서 28도를 놓고 살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겨울철에는 긴 팔에 두꺼운 바지에 입는데 28도 있는데 여름철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철에는 반팔에 얇은 바지를 입는데 23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냉방병이 걸리고 감기에 고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 여름철은 23도를 놔야 되고 겨울철은 28도를 놔야 되냐면 습도예요, 사실은. 자, 여러분들이 26도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습도를 제습기를 놓고 한 그러니까 50% 이하로 놓으면 전혀 덥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랑 상담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몸이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은 뭐냐면 여름철에는 보다도 기초 대상이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체온도 더 낮아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26도가 아니라 27도나 28도의 온도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28도 되면 되게 덥잖아요. 근데 이럴 때 제습기를 놓고 습도를 50% 이하로 놓으면 제가 장담합니다만 절대 덥지 않습니다. 그냥 쾌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건강을 지키려면 실내 온도를 적어도 26도에서 28도를 유지하시고요. 더웁다 그러시면 제습기를 놓고 습도를 떨어뜨립시오. 그러면 피부에 끈적임이 없기 때문에 그 습도가 떨어지니까 덥지 않아요. 그리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냐면 그러면 자, 여름에는 주로 체온이 방출되기 쉽고 그래서 중심 체온이 떨어지기 쉬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체온을 높이는 방법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운동입니다. 이따 다음에 설명해도 좋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운동 중에서 특히 기어다니기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집안에서 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어다니기 운동이 저는 제일 여러분들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귀찮다 그러면 매일 저녁마다 각탕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저하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안티플러스를 하루에 한 번에 3포씩 하루에 3번씩 드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분들은 사실은 지금 뭐냐면 체온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성행하기 쉬운 것들을 안티플루삼산으로 그렇게 억제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티플루삼산을 먹으니까 증상, 여러분들이 느끼는 증상은 악화되지도 않고 개선되지도 않고 머물러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몸은 지금 뭐냐면 체온 저하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체온 면역학에 보면 정상 체온 37.5도의 체온에서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뱃속을 찍으면 35도, 36도 떨어지는 분들 되게 많고 여러분들 중에서 보면 오한을 느끼거나 아니면 에어컨 앞에 있으면 몸이 추운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돼요? 아까 36도의 추위를 느낀다 그랬잖아요. 몸이 떨릴 정도면 35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1도 이상 떨어졌으면 여러분의 면역력은 30% 이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온을 37.7도까지 올리려 그러면, 중심 체온을 올리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돼요? 반신욕입니다. 근데 반신욕을 여러분들이 땀이 나도록 막 펄펄 나도록 땀이 나도록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반신욕은 몸을 굉장히 데피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과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의 온도를 45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불과 5분 이내, 여러분들 콧장 등에 땀이 나기 시작하면 바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반신욕을 하시면 안 되고 손하고 발을 바다는 욕조에 담궜습니다. 담궜다가 그 다음에 손발이 따뜻해지면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욕조가 집안에 없으신 분들은 목욕탕에 가서 그 열탕 있잖아요. 목욕탕 가면 온탕, 열탕, 냉탕이 있는데 열탕에 가서, 열탕이 보통 온도가 제가 보면 42도에서 45도 정도 사이, 45도는 없고요. 보통 45도에서 44도나 43도 정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반신욕을 하고 들어가셔가지고요. 땀 나도록 펄펄 나도록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미네랄이 부족해서 탈진을 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콧장 등에 좀 땀이 나고 좀 몸이 더워지면, 그러면 밖에 나가서 쉬시면 밖에서 땀이 좀 납니다. 그래서 푹 밖에서 땀이 흘리고 나서 다시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그래서 또 한 5분 있으면 콧장 등에 땀이 나면 밖에 나가서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 땀이 나면서 우리 몸이 순환이 되니까 차가운 졌던 데들이 다시 더워집니다. 그렇게 말리시면 끝인 거예요. 그거를 몸을 핀다고 땀이 나기 시작했다는 건 우리 몸이 충분히 대표됐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에 목욕탕 가서 한두 번, 아니면 집에 욕조가 있으면 그것도 한두 번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면역력이 면역력을 높아지는데 사실 여러분들 체온이 높아지는데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길어야 일주일, 짧으면 3일 정도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 전에 반신욕을 하면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아니면 조금 더 체온 증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처럼 평상시에 추위를 느끼거나 몸떨림이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하시고 저녁 때 하시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세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땀이 펄펄 나서 목욕탕에 계속 있는 건 탈진돼서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반신욕을 할 때 체력이 굉장히 저하되신 분들은 옆에 누군가 같이 있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냥 체온이 높아지는데 그 순간을 잠깐 놓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탈진돼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하든가, 아니면 각탕법을 하루에 2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5도에 놓고 손발을 넣고서 콧잔 등에 땀이 날 때까지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탕법을 하루에 2번 하든가 반신욕을 1번 하든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느끼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을 하시는데, 아침에는 각탕법, 저녁에는 반신욕, 아니면 저녁에 반신욕과 이제 아침에 반신욕하고 저녁에는 각탕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반신욕은 온몸이 더워지기 때문에 반신욕을 후에는 잠이 잘 안 와요. 그렇지만 각탕법은 손발에 피가 몰리기 때문에 잠이 잘 오니까 아침에는 반신욕, 저녁에는 각탕법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몸의 중심 체온이 37.5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추워지기 쉬운 데가 여성분들 같으면 자궁이 있는데, 아니면 위장, 그래서 배가 사실은 차가우게 지어지니까 배 부위에 따뜻한 하루 온팩을 붙여서 하루 종일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면 여러분들이 중심 체온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건강을 지키는 2번째 기준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아까 찬 거는 잘 먹어주니까 잘 피해 주시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각탕법과 반신욕이, 그리고 배 하루 온팩을 붙여서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제일요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탕법, 반신욕,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각탕법에 대해서 각탕법을 하루에 2번은 꼭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하루에 1번으로 줄여줬지만 지금은 꼭 하십시오. 더운데 무슨 각탕법이냐 하지만 더울수록 여러분의 몸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체온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니까 그냥 찬바람에 체온이 쑥 뺏겨서 중심 체온이 툭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집에서 에어컨 안 킨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무실도 그렇게 덥지 않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차 타고 다니잖아요. 시내버스의 그 온도가 지나치게 추워요. 제가 타면. 전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전철 타고 다니다가 병 걸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딱 잠바를 하나, 긴 잠바를 뭐 그냥 윈드 자켓 같은 거 여러분들이 바람막이 잠바 같은 거 하나 서 그렇게 전철을 탈 때 타서 추운 다음에 입으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춥기 전 전철을 타기 전 전철이 오면 그때 그 가방에서 꺼내서 입고요. 전철 타고 그 다음에 전철을 내릴 때 다시 벗으시면 됩니다. 버스도 마찬가지. 버스가 오면 입고 그냥 타시면 됩니다. 그렇게 세심한 차이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있어요. 좀 추울 때 빨리 데피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37.5도에 36도로 내리면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부신수에서 아드레날린, 노라드레날린 분비가 왕창 돼서 체온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갑상선에서 T3라면서 체온을 왕창 올리면서 그것도 교감신경 흥분을 조작합니다. 왜? 부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나오면서 칼슘의 농도를 떨어뜨려줘요. 아니다. 부갑상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칼시토닌이 T3랑 같이 나오니까 그것이 교감신경 칼슘의 농도를 떨어뜨려서 그래서 다시 교감신경 흥분을 더 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작용해서 교감신경 흥분을 왕창하고 체온을 올리거든요. 근데 그 분비된 혈중으로 분비된 호르몬들이 혈중에서 제거돼서 정상이 되는 데까지 3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잠깐 추위를 넣어서 몸을 데폈다 그러면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호르몬들이 다 제거되는 데까지 걸리는 게 최소한 3일이 걸리기 때문에 3일 정도는 계속 돼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몸이 더 민감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어떻게 돼요? 자극에도 자꾸 민감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안티플러스를 333으로 먹으시는 분이니까 이미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저체온증에 시달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섬세하게 지켜서 한번 극복해내면 그 상태에서 또 한 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안 온도를요 26도에서 28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어컨 바람에는 직접 쐬지 마시고요. 대신 더우시면 제습기를 놓고 습도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각탕법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침에는 반신욕, 저녁에는 각탕법을 하세요. 근데 반신욕을 할 때는 꼭 옆에 누군가 도와주게끔 하고 그리고 콧장 등에 땀이 나오면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땀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탈수를 해서 몸이 위험해질 사람도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신욕은 굉장히 좀 과격하고 좀 그 효과가 센 체온 증진 요법이긴 한데 그런데 과격하니까 너무 심하게 하면 탈진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추 안 먹기입니다. 사실은 고추 안 먹기가 아니라 매운 거 안 먹기고요. 매운 것에는 고추도 포함해서 고추, 후추, 겨자, 와사비 등의 강한 향신료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향신료들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위장관에 그 자율신경계가 많이 분포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 강한 향신료들이 바로 위로 들어가서 위와 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느끼신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운 것을 먹고 나면 매운 것이 이렇게 대변으로 다 빠져나갈 때까지 뱃속이 부글부글 불편하신 분들 느꼈을 겁니다. 그건 뱃속만 불편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면 그 매운 고추, 겨자, 와사비 된 자극들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장도 불편하게 하지만 신경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매운 거 안 먹었더니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매운 거 안 먹었더니 잠이 잘 온다는 사람들 많고요. 매운 거 안 먹었더니 마음이 편해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운 거 안 먹기는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찬 거 안 먹기, 두 번째 추위 조심하는 거, 세 번째 고추 안 먹기. 이것이 여러분들이 꼭 건강해서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건강해지기 쉽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해져서 행복해지기 원하신다면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각탕법입니다. 아까 추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각탕법이 체온을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탕법을
적어도 여러분들은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하셔라. 제가 원하시는 거고, 그래도 추우신 분은 아침엔 반신욕, 저녁에 각당법을 해라. 근데 반신욕을 할 때는 조심해서 해라. 누군가 옆에 같이 도와주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주문사항이에요. 각당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욕실에다가 물을 받아오면 너무 낭비죠. 그래서 저는 양동이를 권하는데요. 양동이는 한 25리터 정도 좋습니다. 25리터에다가 양동이 3분의 2 정도를 받는데요. 각탕법을 할 때는 물 온도가 45도가 좋고요. 욕실에서 반신욕을 할 때는 한 22도에서 한 44도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각탕법은 손발을 모두 담궈 가지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담그는 건데요. 어떠신 분들은 10분 조금 더 지나서 담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준은 뭐냐면 콧장등이나 이마에 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간도는 시점입니다. 왜 콧장등이나 그 이마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 점이 간도는 시점이에요? 그때가 뭐냐면 우리 몸이 충분히 데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서부터 땀이 난다는 소리는 체온을 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몸이 데펴져서 충분히 데펴지고 우리 몸에 심한 그 땀으로 인해서 미네랄이 깨지는 그런 탈수가 안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콧잔등이나 이마에 자기가 본인들이 알아야 땀이 잘 나는 부위가 거기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충분히 체온이 올라간 시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탕법은 손발을 따뜻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또 가장 친숙한 방법이고 또 한 번만으로도 적어도 12시간 내지 24시간을 지속해서 하루에 한 번이나 2번은 충분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안티를 333 먹는 상황이므로 저는 하루에 2번을 권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몸을 내려간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혈압이나 이러신 분들은 각당법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수축기 혈압은 한 2, 30 정도 떨어지고 이완기 혈압은 10에서 20 정도 하강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혈압약을 좀 안 먹거나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당뇨 환자도 이것을 하면 혈당이 좀 잘 잡힙니다. 말초순환이 잘 되니까 혈당을 높이는 그런 당분들이 포도당이죠, 그렇죠? 당분들이 세포로 빨리 가서 잘 들어갈 수 쓰일 수 있므로 혈당을 낮추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좀 뇌졸중으로 위험한 거나 심장이 위험하신 분들은 각당법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타 순환장애로 인한 모든 질환에 영향이 가능한 것이 바로 각당법입니다. 이거는 각당법하는 동작에 손발 다 집어넣어서 45도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45도 물에 하다 보면 물이 식습니다. 5분 10분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신 분들은 뜨거운 그러니까 주전자에다 전기 주전자에다 뜨거운 물을 받아서 물 온도가 떨어지면 45도를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욕심에 귀찮아서 물을 많이 부어서 46도나 47도가 되면 저온 화상으로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험하고요. 저는 45도, 자신 없으면 44도에 맞춰서 한 시간을 조금 1, 2분 더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 다 해봤죠. 그리고 애들 있는 집에서 맨날 보죠. 근데 애들은 이제 무릎 대고 기어다니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체중이 무거워서 무릎 대고 하면 무릎이 다 나가고요. 또 운동 효과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는 방법은 고양이나 개처럼 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멋있게 그냥 호버보 호랑이처럼 기는데 호랑이는 여러분이 걷는 거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건 네 발로 기어다니기에 걷기에 가장 사람보다 잘하는 게 고양이나 개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처럼 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 발바닥을 땅에다 대고 걷는데 여러분들 요령을 제가 보니까 손하고 발하고 걸을 때처럼 반대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같이 가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손하고 발하고 반대로 걷다 보면 평지를 걷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어다니기를 할 때 별로 여러분들이 한 2, 3분, 5분 하다 보면 바로 숙지가 될 것입니다. 기어다니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좋아지는 게 뭐냐면 기어다니기는 아주 강력한 순환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 보면 보통은 서서 뭐 걷거나 조깅을 하면 서서 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머리는 여기 있고 다리는 여기 있어서 자기 신체의 그 길이만큼 그게 키죠. 키만큼 혈액이 이렇게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서 이렇게 순환이 되니까 심장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기어다니기는 뭐냐면 이렇게 수평 운동입니다. 수평 운동인데 심장에서 피가 이렇게 수평으로 갑니다. 물론 손발이 이렇게
그 내려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손발로 기어다니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돼요? 판막들이 있어 체액을 자동으로 퍽 위로 올라가게 하는 심장 쪽으로 보내주는 혈액과 체액을 보내주는 정맥과 림프 간의 판막 운동들이 그걸 도와줌으로써 그건 문제가 안 되고요. 나머지는 수평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이 부담이 적고요. 심장이 부담이 적은 만큼 그 체액의 혈액순환은 물론 체액순환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깅을 1시간 하는 것보다 기어다니기를 15분 하는 게 훨씬 더 순환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깅에 적어도 4배 이상의 효과를 보는 게 저는 기어다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많이도 말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하시면 처음에는 그것도 힘들면 5분씩 나눠서 아침 저녁을 하시다 시간을 늘리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어다니기를 하면 허리도 좋아지지만 심장이 첫 번째 심장이 좋아집니다. 심장이 부담 없는 폐활량이 증대되고요. 심장과 폐활량이 증대되면 산소 공급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나머지는 다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허리 운동 좋아지고요. 무리도 다 좋아집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어다니기를 여름철에 운동을 오히려 안 하게 되는데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당법이나 반신욕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내 몸 안에 에너지 충전하기입니다. 산소호흡법인데 이거는 되게 간단하고 되게 쉬운 법입니다. 그렇지만 혼자 하긴 되게 쉽지 않아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과 같이 하길 원하고요. 매일같이.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산소호흡법은 한 20분 정도 필요하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20분 동안 같이 하고 산소호흡이 끝나면 또 왜냐면 이완 명상법을 또 한 40분 정도 해서 1시간 정도 여러 번 같이 운동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준비가 안 된 상태고요.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과 같이 매일 아침에 1시간 동안은 같이 산소호흡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완 명상으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쭉 개선해서 우리 몸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산소호흡법은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포도당 1개 분자가 충분히 산소가 있으면 36개 ATP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ATP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건전지 배터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 1개가 산소랑 결합해서 충분히 태워지면 36개 에너지 배터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ATP가 ADP가 되면서 T가 D로 바뀌어서 ADP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당 1개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몸에서 산화가 되면 그러면 2개 ATP밖에 안 만들어요. 2개 ATP니까 어떻게 36개에서 34개가 손해잖아요. 자, 34개가 손해기도 하지만 34개가 만들어질 그런 그 영양소들이 그냥 쓰레기가 돼서 오히려 독성물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젖산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피로물질을 작용하는 것들 굉장히 피로하게 되고 기운도 없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산소가 충만한 상태가 돼서 포도당이 정상적으로 태워진 36개 ATP가 만들어지면 자 생각해 보세요. 36개를 2로 나누면 18배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8배 많은 ATP가 생성이 되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세포가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활력이 돋고 기운이 나는 것입니다. 이 포도당에 태워지는 데는 여러분들이 아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태워집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가 충분히 쓰려고 그러면 그때 우리 몸이 순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이 잘 돼서 어떻게 돼요? 적혈구가 산소를 우리 세포에 집어넣어야 되고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까지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산소호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산소가 충분한 것도 있어야 되고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원하는 구석구석 산소가 충분히 보급돼야 됩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밖에 있는 산소를 우리 몸에 충분히 호흡을 통해서 집어넣는 산소호흡법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소호흡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폐에다가 산소를 가득 채워서 폐에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럼 압력을 가하면 폐에 있는 산소가 어떻게 돼요? 폐를 통해서 혈액으로 공급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빨리 또 산소를 또 공기를 그러면 이제 폐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빨리 내뱉고 다시 산소를 들어마셔서 또 폐를 또 압박해가지고 압력을 줘서 또 폐에 있는 산소가 또 혈액으로 잘 공급되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걸 하는 순간 몸이 더워지고 뜨뜻해지고 그다음에 기운이 나는 것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이 산소호흡법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여러분들한테 건강해지는 가장 손쉬운 호흡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제일 좋습니다. 아침에 한번 저는 꼭 하시는 걸 권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나른할 때 한 번 더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녁 때 하시는 건 제가 좀 권하지 않는 게
저녁 때 여러분들 자기 전에 하면요 잠이 안 와요. 너무 기운이 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밤에 졸릴 때 카페인 먹고 나서 졸음이 깼는데 잘라 그러면 잠이 안 와서 하는 것처럼 이걸 산소호흡을 밤에 자기 전에 하면 기운이 나가지고 정신이 멀쩡해져서 이게 잠이 안 오게 돼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건 제가 금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이 바짝 깨게 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련할 때 점심 먹고 나서 되게 많이 나른하잖아요. 점심 먹고 나서 쉬는 시간에 한 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시간은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산소호흡법은 자 먼저 폐 속에 있는 탁한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좀 밀폐된 장소는 창문을 좀 열거나 해서 하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암이나 이렇게 심각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산소통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산소통을 준비해서 거기서 나오는 100% 산소를 마시고 하는 걸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생각하시고 산소호흡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먼저 신선한 산소로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폐에 있는 공기를 최대한 내뱉고 다시 들어 마십니다. 그거를 3회 실시합니다. 3회.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쇠를 내뱉을 때 어떻게 돼요? 숨을 입을 벌리고 코나 입으로 한꺼번에 내뱉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움츠리고 배를 바짝 당겨서 내가 나갈 수 있는 산소를 다 공기를 폐 속에 넣는 걸 최대한 내뱉습니다. 몸을 좀 움츠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 마실 때는 자 배도 내밀고 가슴을 핍니다. 그리고 몸을 벌려서 그 용적을 최대한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빠르게 들어 마십니다. 이때도 들어 마실 때는 코나 입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다 들어 마십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처럼 다시 폐의 용적을 최대한 줄이는 동작으로 몸을 움츠리고 폐도 오그라들이고 배도 당겨서 다시 반대로 폐 용적을 최대한 넓혀서 다시 그럼 3번 했습니다. 이제 폐 용적이 충분해서 산소가 충분히 들어갔잖아요, 우리 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3번째 해서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제부터 정식적인 산소호흡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소를 교환한 것이고요. 이제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공기가 제한으로 목을 꽉 조입니다. 그래서 폐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요. 그냥 그 상태에서 몸을 딱 조입니다. 이렇게 조이면 자 배도 안으로 당겨줍니다. 그러면 폐에 있는 공기가 폐 용적이 줄어들면서 폐에 있는 공기가 압력이 일기압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폐 속에 있는 공기가 우리 몸의 폐를 통해서 혈액으로 공급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20초 동안 참는 겁니다. 20초 동안 참아서 최대한 들어가신 다음에 20초 동안 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때는 시계를 보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산소호흡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숨을 아까처럼 자 최대한 그래서 다 내뱉습니다. 내뱉고 다시 최대한 빠르게 들어 마시고 다시 아까처럼 목에 딱 조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 몸을 조입니다. 배도 이때 딱 조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숨을 참는 데는 20초, 숨을 내쉬고 들으시는 데는 10초로 잡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10초보다 좀 더 걸릴 사람도 있고 10초보다 덜 걸릴 수도 있지만 10초를 잡아야 하기 전 보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각에 시작했으면 30초에 다시 숨을 내뱉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30초에 들어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30초에 들음을 내쉬고 다시 정각이 되면 내쉬어서 한 번 호흡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뭐냐면 30초를 잡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초 참고 10초 만에 들이다 내쉬고 이것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한 번에 1분에 2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40번을 하면 20분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0번을 여러분들하고 하면 20분 걸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자, 숨을 내쉬었다 들어 마시죠. 그 다음엔 이렇게 그냥 숨을 꽉 조이지만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가지런하게 정돈하는 것입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이때는 입으로 내쉬는 그냥 코로만 내쉽니다. 내쉬면서 숨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마지막에 끝나면 눈을 또 박수를 한번 딱 쳐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정신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여러분들하고
매 시간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씩, 그래서 산소호흡만 필요하신 분은 20분만 하시면 되시고요. 산소호흡하고 명상까지 다 필요하고 이완 명상까지 필요하신 분은 40분 더 해서 저랑 1시간씩 매일같이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준비가 다 되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매일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1시간 동안 50분 정도 되겠네요. 동안 지루한 강의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저는 이것들이 여러분들 진심으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건강해지셨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따라하죠.